서유하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처럼 날카롭고도 절박했다. 오늘은 그녀의 언니 서유진이 국내 굴지의 TK그룹 회장 강태준과 결혼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지금 신부 대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사람은 유진이 아닌 유하였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호화로운 예식을 지켜볼 예정이었다. 모든 것이 뒤바뀐 것은 불과 3시간 전이었다.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대기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유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유진은 사라졌. 그녀가 남긴 것은 화장대 위에 놓인 짤막한 편지 한 통과 그녀의 이름으로 된 막대한 도박빚,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위협뿐이었다. 어머니, 전 태준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 결혼은 불행일 뿐이에요. 절 찾지 마세요. 위선적인 문구 뒤에 숨겨진 진실은 잔인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어머니의 절규가 방을 채웠다. 이 결혼이 깨지면 우리 다 죽어. TK그룹이 우릴 가만둘 것 같아? 당장 밖에는 기자들과 하객들이 가득한데 그들의 절망은 유하의 심장을 올감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서씨 가문의 명예와 회사의 존속을 위한 이기적인 공포였다. 그들은 유진의 실종보다 결혼식이 파탄날 것을 두려워했다. 유하야, 네가 대신 가야겠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유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가 유진이 대신 결혼을 해다오.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절벽 끝에 매달린 자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광기 어린 명령이었다. 유하는 늘 가족의 그림자였다. 똑똑했지만 언니 유진의 화려함에 가려졌고 순종적이었지만 그 순종은 당연한 희생으로 치부되었다. 제가 어떻게 말도 안 돼요. 그건 사기예요. 유하가 간신히 내뱉은 항의는 어머니의 따귀와 함께 묵살되었다. 사기? 그럼 우리 가족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죽는 건 뭔데? 네 언니가 싼 똥, 네가 치워야지 별 수 있니? 눈물과 분노로 얼룩진 어머니의 얼굴은 낯설었다. 유하는 깨달았다. 그들에게 자신은 딸이 아니라 가문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 대체품에 불과했다. 유하의 침묵은 긍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헬퍼들에 의해 인형처럼 다뤄졌다. 유진의 몸에 맞춰 제작된 화려한 드레스가 유하의 몸에 억지로 끼워 맞춰졌다. 유진보다 조금 더 마르고 가녀린 탓에 드레스 뒤편은 수십 개의 핀으로 급하게 고정되어야 했다. 차가운 금속핀이 그녀의 등을 찌르는 감촉은 마치 그녀가 처한 현실처럼 아프고 부자연스러웠다. 두꺼운 베일이 그녀의 얼굴을 가렸다. 이 얇은 천 조각 하나로 두 자매의 운명이 뒤바뀌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을 속이려 하고 있었다. 강태준, TK그룹의 회장이자 얼음 요새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는 일 외에는 어떤 것에도 감정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정략 결혼의 상대로 서씨 가문의 맏딸 서유진을 선택한 것도 그녀의 미모와 사교계에서의 평판이 TK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철저한 계산 때문이었으리라. 그런 그가 이 엄청난 사기극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유하는 발각되었을 때의 후폭풍을 상상했다. 강태준의 분노는 서씨 가문을 먼지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가 이 문을 나가지 않으면 가족들은 언니가 남긴 빚더미와 TK의 보복 속에서 파멸할 것이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발걸음을 내디뎠다. 웅장한 오르간 소리와 함께 예식장에 거대한 문이 열렸다. 눈부신 조명과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쏟아졌다. 베일 너머로 보이는 시야는 흐릿했지만 저 끝에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은 선명했다. 강태준. 그는 칠흑 같은 턱시도를 입고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버진 로드를 걷는 동안 유하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 같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의 떨림을 감추려 했었다. 아버지의 손 역시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딸을 파는 아비의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이 사기극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일까? 유하는 그 답을 알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강태준의 앞에 섰다.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태준에게 넘겨주었다. 차갑고 단단한 그의 손이 유하의 손을 감쌌다. 그 순간 유하는 마치 전류에 감전된 듯 움찔했다. 태준의 손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했으며 동시에 놀랄 만큼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베일 속에 가려진 신부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에게 이 결혼은 그저 이행해야 할 수많은 계약 중 하나일 뿐이라는 듯 무심하고 기계적인 태도였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유하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단 한 번이라도 그녀에게 제대로 머문다면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이 탄로날 것 같았다. 그는 서유진의 얼굴을 분명히 알고 있을 터였다. 비록 몇 번의 공식적인 만남뿐이었을지라도 신랑 강태준 군은 신부 서유진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주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하는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서유아가 아니라 언니 서유진의 이름으로 이 남자와 평생을 약속해야 했다. 태준의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망설임도 감정도 없는 단호한 대답이었다. 이제 유아의 차례였다. 신부 서유진 양은 유아는 입술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녀가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찰나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태준의 손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갔다. 그것은 마치 계속해라고 재촉하는 무언의 압력처럼 느껴졌다. 유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예.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가늘게 떨려 나왔지만 다행히도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어 예식장에 울렸다. 드디어 베일을 올리고 키스하는 순서가 되었다. 유하는 거의 숨이 멎는 듯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다. 태준이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결혼식은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그녀는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 끔찍한 연극을 끝낼 수만 있다면. 태준이 천천히 그녀의 베일을 걷어 올렸다. 유아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불호령이나 경멸의 시선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다. 유아가 실눈을 떴을 때 그녀는 강태준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으며 그 속에서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그는 놀란 것 같지도 화가 난 것 같지도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유하의 얼굴에 단 몇 초간 머물렀다. 그리고 그는 주례와 하객들이 기대하는 행동을 정확히 이행했다. 그는 몸을 숙여 유하의 이마에 아주 가볍고 형식적인 입맞춤을 했다. 그의 입술은 그의 손처럼 차가웠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하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정말로 자매를 구분하지 못한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는 걸까? 결혼식의 남은 절차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유하는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듯 자신의 몸이 움직이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웃고 인사하고 사진을 찍었다.
강태준은 내내 그녀의 곁을 지켰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신랑의 모습을 연기했다. 때때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모든 행동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예식이 끝나고 패백실로 이동하는 동안 유하는 처음으로 태준에게 말을 걸 용기를 냈다. 저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무감정한 시선에 유하는 하려던 말을 잊어버렸다. 아닙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다. 긴 하루가 끝나고 두 사람은 TK그룹 소유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했다. 이곳이 그들의 신혼 첫날 밤을 보낼 장소였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리고는 유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서재로 보이는 안쪽 방으로 향했다. 오늘 밤은 각자 방을 쓰지. 피곤할 테니 먼저 쉬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하는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스위트룸의 호화로운 가구들이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녀는 오늘 서유진의 대용품으로 팔려왔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된 남자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혹은 관심조차 없어서 이 기만적인 결혼을 그대로 진행시켰다. 유하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만 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를 위한 것은 없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차갑고 공허하며 철저히 혼자였다.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성은 생각보다 더 높고 견고한 얼음 성벽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성에 갇힌 포로였다. 강태준의 성, 아니, 강태준 소유의 거대한 저택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하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나와 곧장 그곳으로 옮겨졌다. 청운담, 지운담이라 불리는 그 저택은 현대적인 건축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주변을 압도하는 거대한 성벽과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이곳의 주인인 강태준을 그대로 빼닮은 듯 웅장하지만 차갑고 폐쇄적이었다. 유아의 새로운 삶은 절대적인 고요와 완벽한 고립 속에서 시작되었다. 저택에는 최소한의 사용인만이 존재했다. 모두 강태준에게 오랫동안 충성해온 이들이었다. 그들의 수장격인 김 관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표정으로 유하를 맞이했다. 사모님, 회장님의 저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의 총괄을 맡은 김 관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따뜻함도 배어있지 않았다. 김 관사는 유아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흠집난 고급 가구를 들여다보는 듯 무심하고 분석적이었다. 유하는 그녀의 눈에서 신부에 대한 환대나 호기심이 아닌 철저한 감시와 경계의 빛을 읽었다. 다른 사용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유하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가 지나가면 곧바로 자기들끼리 소리 죽여 속삭였고 그녀의 존재를 유령처럼 취급했다. 유하에게 주어진 방은 2층의 동쪽 끝에 위치한 게스트 스위트룸이었다. 햇빛이 잘 드는 넓은 방이었지만 그곳은 명백히 안주인의 방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침실은 복도 반대편 서쪽 끝에 있었다. 두 사람의 공간 사이에는 긴 복도만큼이나 아득한 거리가 존재했다. 김 관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회장님께서는
업무 특성상 매우 늦은 시간에 귀가하시거나 서재에서 밤을 새우는 일이 잦으십니다. 사모님의 편안한 수면을 위해 방을 따로 배정했습니다. 그것은 배려의 언어로 포장된 명백한 분리 통보였다. 유하는 그 말에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결혼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내가 아니라 서씨 가문이 TK그룹에 바친 담보물 혹은 성가신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김 관사는 유하의 그 순종적인 태도에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눈썹을 찡긋했다. 아마도 그녀는 신부가 항의하거나 불평할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강태주는 그날 이후 3일 동안 저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결혼식 날의 일은 잊어야 할 지루한 의무였다는 듯 그는 곧바로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유하는 신문 기사를 통해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 TK그룹 강태준 회장, 세기의 결혼식 다음 날 곧바로 유럽 MA 현장으로 일과 사랑 모두 놓치지 않아. 기자들은 그를 워커홀릭이자 로맨티시스트로 포장했지만 유하는 그 기사의 이면을 보았다. 그는 자신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었다. 유하의 하루는 텅 빈 저택 안에서 정해진 시간표처럼 흘러갔다. 아침 8시에 식사, 1시에 점심, 7시에 저녁. 그녀는 거대한 식탁에 홀로 앉아 사용인들이 내어오는 완벽한 코스 요리를 먹었다. 음식은 최고급이었지만 무슨 맛인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식사 시간은 오히려 고문이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김관사와 다른 하녀들의 감시 아래 있었고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메웠다. 그녀는 저택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이 거대한 감옥에서 숨 쉴 공간을 찾기 위한 생존 본능에 가까웠다. 저택은 박물관처럼 온갖 귀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치 누군가 만지기라도 하면 경보음이 울릴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일하게 그녀가 위안을 찾은 곳은 3층에 위치한 거대한 서재였다. 그곳은 강태준의 개인적인 공간처럼 보였지만 다행히 김 관사는 그녀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 아마도 회장의 허락이 있었거나 혹은 그저 책만 읽는 그녀가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서재는 3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나머지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영, 철학, 역사, 그리고 의외로 예술과 건축에 관한 서적들이 방대하게 꽂혀 있었다. 유하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원래 대학에서 예술 경영을 전공했다.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졸업 후 그녀의 재능은 오직 언니 유진의 화려한 사교계 데뷔를 위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거나 부모님의 사업을 위한 보고서를 대신 작성하는 데에만 쓰였다. 그녀는 서가에서 르네상스 미술사 책을 한 권 꺼내 들었다. 익숙한 지식의 냄새가 그녀를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강태준이 돌아왔다. 그의 귀가는 저택 전체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사용인들의 움직임은 더욱 기민해졌고 저택을 감싸는 정적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날 저녁 유하는 처음으로 그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김 관사는 두 사람의 자리를 식탁의 양끝 가장 먼 곳에 배치했다. 태주는 출장에서 막 돌아온 사람답지 않게 완벽한 모습이었다.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아 조금은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유하에게 간단한 목례만 했을 뿐 어떤 안부도 묻지 않았다. 식사하지
그것이 그가 저녁 식사 내내 유하에게 건넨 유일한 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나이프와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유하는 필사적으로 체면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우아하게 식사를 했지만 긴장감에 음식은 모래처럼 씹혔다. 그녀는 문득 이 남자가 결혼식 날의 진실에 대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는 이유가 뭘까?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 유아가 먼저 침묵을 깼다. 용기가 필요했지만 이대로 유령처럼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출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작게 떨렸다. 태주는 커피잔을 들다 말고 잠시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를 관통하는 듯했다. 그는 대답 대신 김 관사를 불렀다. 김 관사. 예, 회장님. 내일부터 손님 방의 식사는 방으로 직접 가져다 주도록 해. 거동이 불편하신 모양이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잔인했다. 그는 유하를 손님이라 칭했고 그녀의 질문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불필요한 행동으로 치부해버렸다. 유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것은 무시를 넘어선 모욕이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잠깐만요. 그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태준이 의아하다는 듯 그녀를 돌아보았다. 제 이름은 서유아입니다. 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결혼한 사람은 서유진이 아니라 저 서유아라고요. 그녀는 드디어 폭탄을 터뜨렸다. 이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분노할지, 아니면 당장 그녀를 쫓아낼지 알 수 없었다. 태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마치 유아가 오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무덤덤하게 대꾸했다. 알고 있다. 유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태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거대한 그의 그림자가 유아를 완전히 덮었다. 그는 유아의 턱을 가볍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다. 결혼식 날 베일 속의 얼굴이 서유진이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유하의 귓가에 울렸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지? 서씨 가문은 딸을 보내기로 약속했고 딸이 왔다. 그게 유진이든 유아든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유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이 결혼을 강행한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서씨 가문의 딸이라는 타이틀이지 그게 누구인지는 상관없다는 건가요? 태주는 유아의 턱을 놓아주었다. 정확하다. TK그룹은 서유진의 평판이 필요했지. 그 여자 개인에게 관심 있었던 게 아니야.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군. 그는 돌아서서 서재로 향했다. 이 집에서는 내 규칙을 따르면 된다. 첫째,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둘째, 내 눈에 띄지 않는다. 셋째, 조용히 강태준의 아내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의 뒷모습은 얼음 요새 그 자체였다. 유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그녀를 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쓰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유아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김 관사가 자신을 대하던 태도를 이해하게 되었다. 사용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집의 안주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타올랐다. 그녀는 이대로 무시당하고 짓밟히며 살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장식품이나 죄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유하였다. 어떻게든 이 얼음 요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살아남아야 했다. 그날 밤의 모욕적인 대화 이후 유하와 태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두껍고 견고해졌다. 태준은 그녀의 선언을 무시했고 그녀의 존재를 손님으로 규정했다. 그의 말대로 유아의 식사는 방으로 배달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 관사의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졌으며 유아는 사실상 그녀의 방과 3층의 서재라는 한정된 공간에 유폐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유아는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재를 자신의 피난처이자 유일한 영토로 삼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예술사, 경영학, 철학. 그녀는 닥치는 대로 지식을 흡수했다. 그것은 단지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얼음성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한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언젠가 이 감옥을 벗어날 나를 위해 혹은 이 감옥 안에서라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하는 서재 한쪽 구석, 태준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책상 근처에서 흥미로운 자료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서호, 고, 아트센터, 건립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들이었다. 서호 아트센터는 TK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후원하는 공익재단 사업으로 태준의 돌아가신 어머니, 즉 선대회장 부인의 수권 사업이었다. 그녀는 생전에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복합문화 공간을 짓는 것을 꿈꿨다고 한다. 유하는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전공인 예술 경영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였다. 천 몇 장을 넘기던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프로젝트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다. 초기 예산은 이미 몇 차례나 초과되었고 시공은 지지부진했으며 핵심이 되어야 할 개관 프로그램조차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그룹 내의 오상무라는 인물이 맡고 있었는데 그의 보고서는 변명과 거칠애로 가득 차 있었다. 유하는 본능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다. 오 상무는 예술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그저 태준의 어머니가 남긴 골칫거리 사업을 적당히 처리하려다 이를 그르치고 있었다. 그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 대신 비싼 자재와 불필요한 디자인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대신 이름뿐인 해외 유명 작가 초청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유하는 밤늦도록 서재에 머물며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난 4년간 배웠던 모든 지식과 이론이 깨어났다. 그녀는 태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관련 자료들을 몰래 출력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분석에 몰두했다. 그녀는 이 일이 단지 태준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라서가 아니라 하나의 잘 기획된 예술 경영 프로젝트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실패 사례였기에 분노했다. 며칠 동안 유하는 식사도 거르다시피 하며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했다. 그녀는 오상무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녀의 기획안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예술에 초점을 맞추었다. 불필요한 해외 유명 작가 초청 예산을 삭감하고 그 비용으로 지역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또한 값비싼 수입 자재 대신 지역의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건축 디자인 변경을 제안하며 이는 오히려 아트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녀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에 그치지 않았다. 구체적인 예산안, 예상되는 수익 구조 재단 사업이지만 최소한의 자립 구조가 필요했다.
그리고 향후 5년간의 단계별 운영 계획까지 완벽하게 수립했다. 그것은 대학생의 과제물이 아닌 당장이라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완벽한 솔루션이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였다. 그녀가 서유아의 이름으로 이것을 제출한다면 태주는 아마 읽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릴 것이다. 그는 그녀를 손님이자 장식품으로 취급했지 사업적 파트너로 인정할 리 만무했다. 그녀는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다음 날 유아는 김 관사에게 외출을 요청했다. 친정에 잠시 다녀와야겠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이 좀 있어서요. 김 관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의 아내가 친정에 가겠다는데 막을 명분은 없었다. 태준의 지시가 있었는지 김 관사는 감시역으로 운전기사와 비서 한 명을 붙여 그녀를 보냈다. 유아는 친정에 들러 부모님께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여전히 유아를 불편해했고 혹시라도 유아가 불평을 쏟아내 태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전전긍긍했다. 유아는 그들의 이기적인 걱정에 환멸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예전 방에서 몇 가지 물건을 챙기는 척하며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가방 깊숙이 숨겼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유하는 비서에게 TK그룹 본사 근처에 우체국에 잠시 들러달라고 부탁했다. 개인적인 편지를 좀 붙일 게 있어서요. 비서는 김관사의 사람이었지만 사소한 부탁까지 거절하지는 않았다. 유하는 우체국에 들어가 두꺼운 기획안이 담긴 봉투를 TK그룹 회장 강태준 귀하 앞으로 발송했다. 발신인은 서호 아트센터를 염려하는 익명의 직원이라고 적었다. 며칠 후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수많은 결제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익명의 우편물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발신불명의 우편물입니다만 서호 아트센터 관련이라기에 일단 보고드립니다. 태주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좁혔다. 서호 아트센터는 지금 그에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였다. 오 상무는 매일같이 추가 예산만 요청해왔고 프로젝트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방대한 분량의 기획안을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그의 눈빛이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날카로워졌다. 그는 의자에서 등을 떼고 기획안에 몰두했다. 그곳에는 자신이 고민하고 있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모든 문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상상하지도 못했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이 담겨 있었다. 기획안은 날카롭고 논리적이었으며 동시에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시선이 공존하고 있었다. 예산 삭감 방안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본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었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구체적이었고 당장이라도 실행 가능했다.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태주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완벽했다. 오 상무, 당장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 태준이 인터폰으로 비서실에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단호했다. 잠시 후 오 상무가 땀을 뻘뻘 흘리며 회장실로 뛰어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태주는 자신이 방금 읽은 기획안을 오 상무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오 상무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고 당황한 표정으로 첫 장을 넘겼다. 이것은 제가 올린 보고서가 아닙니다만 그건 나도 알아.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 상무에게 다가갔다. 이건 누군가 익명으로 보낸 기획안이다. 자네가 몇 달 동안 수백억을 쏟아붓고도 해결 못한 문제를 이 종이 몇 장이 단번에 해결했어.
태주는 오상무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오상무, 자네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이 기획안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오상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회장님, 그건 모함입니다. 누군가 저를 시끄러워. 태주는 그의 말을 잘랐다. 비서실장, 당장 오상무를 서호 아트센터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해. 그리고 이 기획안을 작성한 사람 당장 찾아내. TK그룹 전체를 뒤져서라도. 태주는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익명의 기획안을 집어들었다. 그의 차가운 눈에 처음으로 흥미라는 감정이 어렸다. 그는 이 기획안을 작성한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이렇게 대담하고 날카로우며 완벽한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 자신의 그룹 안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피가 끓었다. 한편 저택의 방 안에서 유하는 창밖을 내다보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보낸 기획안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답답한 현실에 작은 돌멩이라도 하나 던지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존재가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던진 그 돌멩이가 잔잔했던 호수, 레이프가 아니라 강태준이라는 얼음 요새의 심장에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을. 강태준의 지시는 폭풍처럼 갑작스럽고 단호했다. 오늘 저녁 같이 가야 할 곳이 있다. 그가 며칠 만에 유하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내뱉은 첫마디였다. 유하는 서재에서 가져온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태주는 여전히 그녀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불결한 곳에 발을 디딘 사람처럼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문틀에 기댄 채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프랑스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만찬이다. 김 관사가 의상을 준비할 거다. 유하는 미간을 좁혔다. 중요한 만찬에 왜 자신을 데려가는가? 그는 자신을 손님이라 칭하며 눈에 띄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던가.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유하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갔다. 그의 영역 안에서 감히 거절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사람은 없었다. 그는 유하에게 성큼 다가섰다. 이건 내 의견을 묻는 게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명령이야. 넌 내 아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오늘 같은 대외적인 자리에서는. 그는 유하의 책상 위에 놓인 그녀가 쓴 익명의 기획안 사본 유하가 따로 보관하던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저 기획안의 주인을 찾지 못했지만 그 일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다. 그저 입 다물고 웃고 내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 서유진 씨가 잘하던 것처럼. 그의 마지막 말은 유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언니의 그림자 혹은 그보다 못한 대체품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의 화려하고 사교적인 면모를 기대하고 자신을 데려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유하는 언니처럼 교태를 부리며 남들의 비위를 맞출 기분도 능력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유하는 더 이상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태주는 만족한 듯 혹은 더 이상 그녀에게 시간을 낭비하기 싫다는 듯 곧바로 방을 나갔다. 저녁이 되자 김 관사가 완벽하게 준비된 드레스와 보석을 가지고 왔다.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유하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단아하면서도 지적인 매력을 극대화시켰다. 하지만 유하는 그저 값비싼 갑옷을 입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꾸며진 인형이 되어 태준의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태준은 태블릿 PC로 업무 보고를 받기에 바빴고
유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만찬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였다. TK그룹의 유럽 시장 확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 유치 자리였고 상대는 프랑스의 유서 깊은 금융 가문 뒤부아, 듀보이스, 가문의 수장이었다. 뒤부아 회장은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고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해서 단순한 사업적 논리로는 설득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태준이 이 자리에 굳이 아내를 동반한 이유도 딱딱한 비즈니스 자리에 부드러운 분위기를 더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산 때문이었다. 그는 서유진의 사교술이 이런 자리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다. 유하가 태준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태준은 완벽한 비즈니스용 미소를 지으며 유하를 투자자들에게 소개했다. 제 아내 서유진입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언니의 이름을 불렀을 때 유하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태준의 옆구리를 세게 꼬집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태준의 예상대로였다. 사람들은 서유진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지만 그녀가 입을 열지 않고 태준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자 금세 흥미를 잃고 비즈니스 이야기로 돌아갔다. 태준은 유아의 이런 조용한 태도가 오히려 만족스러웠다. 적어도 언니처럼 경박하게 웃으며 대화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았으니까. 그는 유아를 그저 배경처럼 세워두고 뒤부아 회장과의 본론으로 들어갔다. 협상은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뒤부아 회장은 TK그룹이 제시한 수익률이나 시장 점유율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는 오히려 TK그룹의 기업 철학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특히 그는 최근 TK그룹이 후원하는 서호 아트센터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이 어떻게 지역사회와 융화될 것인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태준은 당황했다. 서호 아트센터는 현재 자신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다. 오 상무의 삽질과 익명의 기획안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중이었다. 태준의 전담 통역사가 뒤부아 회장의 말을 급하게 통역했지만 명백히 한계가 보였다. 뒤부아 회장은 문화적 맥락, 컨텍스트 컬츄레리과 지역의 영혼, 라미 로케리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TK의 계획이 너무 영혼 없이 상업적이라고 비판했다. 통역사는 그 미묘한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저 문화적인 요소를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하십니다. 라고 뭉뚱그려 번역했다. 태준의 미간이 좁아졌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건축가와 큐레이터를 고용했습니다. 더 이상의 문화적 요소란 무엇이? 태준이 반박하려는 순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유아가 나섰다. Monsieur Dubois, si je puis me permettre. 뒤부아 회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다면. 유하의 맑고 정확한 프랑스어 발음이 시끄럽던 연회장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태준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알던 서유진은 간단한 영어 쇼핑조차 버거워하던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 이 대체품 서유아가 파리 사교계에서도 통할 법한 완벽한 상류층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뒤부아 회장 역시 놀란 듯 흥미로운 표정으로 유하를 바라보았다. 팔레스, 마담, 지, 우, 에스쿠트. 말씀하세요. 부인, 듣고 있습니다. 유하는 태준을 향해 잠시 고개를 돌려 잠시 실례하겠다는 듯한 눈빛을 보낸 뒤 다시 뒤부아 회장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태준의 뒤에 숨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회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아마도 파리의 퐁피두 센터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논란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하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했다. 뒤부아 회장의 눈이 반짝 빛났다. 퐁피두 센터는 기존의 고풍스러운 말의 지구의 철골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파격적인 건축물이었죠.
많은 파리 시민들이 그것이 지역의 영혼을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하지만 지금 퐁피두는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파리의 새로운 문화적 맥락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작성했던 익명의 기획안 내용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서호 아트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신진 작가들이 뿌리내리고 아이들이 예술을 놀이처럼 접할 수 있는 살아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유하는 디부아 회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가 중시하는 철학과 영혼의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재해석했다. 통역사가 놓쳤던 문화적 간극을 정확하게 메운 것이다. 디부아 회장은 유하의 말을 듣는 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놀랍군요, 마담 강. 당신은 내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말을 했소. 예술은 박물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호흡해야 한다고. 그는 태준을 향해 잔을 들었다. 강 회장. 나는 당신의 수익률 보고서보다 당신 아내의 이 5분짜리 연설에 더 감명받았소. 당신이 이런 철학을 가진 아내를 두었다니 당신의 기업 철학도 다시 보게 되는군.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뒤보아 회장은 유쾌하게 웃으며 계약서에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 만찬이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유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오늘 자신의 능력을 어쩔 수 없이 드러냈지만 그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태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주눅들고 싶지 않았다. 태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태블릿을 보는 대신 창문에 비친 유아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오늘 그가 본 여자는 그가 손님이라 무시하고 장식품이라 여겼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우아한 카리스마,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무기 프랑스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찾고 있던 그 익명의 기획안을 떠올렸다. 서호 아트센터에 대한 그토록 깊은 이해와 명확한 철학. 오늘 유아가 뒤보아 회장에게 말했던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설마 태준의 머릿속에 믿을 수 없는 가설 하나가 떠올랐다. 그는 유하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태준에게는 그녀의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의 완벽했던 얼음 유세에 서유하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궁금해졌다. 그녀는 대체 어떤 여자일까?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강태준의 일생에 없었던 아주 낯선 감정의 시작이었다. 프랑스 투자자 만찬에서의 성공은 유아의 삶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가져왔다. 강태준은 여전히 차가웠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아득했지만 그는 더 이상 유아를 손님이나 장식품으로 대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무시의 대상에서 관찰의 대상으로 바꾼 듯 했다. 그는 유하의 식사를 더 이상 방으로 배달시키지 않았다. 대신 김 관사를 통해 손님방에서 장기간 식사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으니 동쪽의 작은 다이닝룸을 이용하도록 하라는 여전히 차갑지만 미묘하게 달라진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명백한 승격이었다. 비록 거대한 메인 다이닝룸에서 그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방에 갇힌 유폐된 신세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뒤 그녀의 방에는 그녀가 전공했던 예술 경영과
미술사 관련 최신 해외 저널과 잡지들이 배달되기 시작했다. 유하가 따로 요청한 적이 없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누구의 지시인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태주는 그날 이후 유하가 서재에 머무는 시간에 대해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가끔씩 서재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서 업무를 보았고 유하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미터의 거리와 침묵만이 존재했지만 그 공간에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류를 만들고 있었다. 태주는 일에 몰두하는 척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책을 읽는 유하의 옆모습을,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책장을 넘기는 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당신이 그 익명의 기획안을 작성한 사람이냐고. 하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프랑스어와 퐁피두 센터를 거론하며 뒤부하 회장을 설득하던 그녀의 모습은 그 기획안의 날카로운 논리와 일치했다. 그는 다만 왜 그녀가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숨기고 자신을 속이려 했는지 그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고 있는 중이었다. 그의 얼음 같던 마음에 서유하라는 이름은 이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유하 역시 이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태준의 시선이 예전처럼 자신을 관통하는 무감정한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존재를 탐색하려는 듯한 끈질긴 관찰의 시선임을 느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이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위태로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녀의 불안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가장 끔찍한 형태로 현실이 되었다. 언니, 서유진이 돌아온 것이다. 유진은 애초에 가지고 도망쳤던 돈을 도박과 사치로 모두 탕진했다. 빈털터리가 되어 숨어 지내던 그녀는 우연히 사교계 잡지에서 프랑스 대사관 주최 만찬에 참석한 강태준 회장과 그의 아름다운 아내 서유진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사진 속에서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는 사람은 명백히 자신의 동생 서유하였다. 유진의 눈이 분노와 질투로 뒤집혔다. 저 기집애가 감히 자신의 자리를 꿰차고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부와 명예를 가로챘다는 배신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저 드레스도, 저 보석도, 저 남자도, 심지어 저 이름조차도 원래는 모두 자신의 것이었다. 그녀는 당장 자신의 것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유진은 교활했다. 그녀는 무작정 강태준의 저택을 찾아가는 대신 가장 약한 고리인 부모님에게 먼저 연락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의 뻔뻔한 귀환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유진이 모든 것을 망칠까봐 두려워했다. 유진은 부모를 협박했다. 유하, 그 계집애가 내 인생을 훔쳤어. 당장 그애 끌어내리고 나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결혼식 날의 진실을 언론에 다 폭로해 버릴 거야. TK 그룹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서씨 부부는 공포에 질려 유진을 달래기 급급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가장 쉬운 길을 택했다. 바로 유하를 희생시키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유하에게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유하야, 잘 지내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유하가 묻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비켜. 답답하게 누굴 붙잡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몸싸움 소리가 잠시 들리더니 곧 유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 내 동생? 아니지, 내 이름으로 잘 살고 계신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서유진이었다. 유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언니? 그래,
나다. 네가 그토록 훔치고 싶어 했던 네 언니. 유진의 목소리에는 증오와 경멸이 가득했다. 어때? 재벌 사모님 노릇 할만해. 내 드레스 입고 내 남자 팔짱 끼고 다니니까 네가 진짜 뭐가 된 것 같았니? 유하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넌 그저 내 대용품, 아니, 내 그림자도 못 되는 년이야. 감히 내까지 게 내 자리를 넘봐? 언니, 그건 오해야. 난 유하가 간신히 변명을 하려 했지만 유진은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시끄러워. 네가 날 배신했잖아. 네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이라도 태준 씨한테 돌아갈 수 있었어. 유진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태준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모든 책임을 유하에게 돌리고 있었다. 당장 태준 씨한테 가서 다 말해. 넌 가짜라고. 진짜 서유진은 나라고. 유진이 악을 썼다. 그럴 수 없어요. 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뭐, 이 기집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태준 씨한테 연락할 거니까. 넌 그 집에서 쫓겨날 준비나 하고 있어. 넌 도둑년이야. 서유하.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유하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과거의 망령이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언니의 그림자가 그녀를 다시 덮쳐왔다. 그동안 태준의 저택에서 쌓아 올렸던 작은 평화, 그가 보여주었던 미세한 관심의 가능성,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희미한 성취감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가짜가 되었다. 태준이 자신에게 보였던 작은 관심조차 그것이 서유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서유진의 역할을 하는 아내를 향한 것인지 혼란스러워졌다. 언니의 말대로 태준이 진짜 서유진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자신을 가차없이 내칠 것이다. 어차 대체품이었으니까. 그날 밤 유하는 새로 배정된 작은 다이닝룸에서 홀로 저녁을 기다리고 있었다. 음식은 이미 차려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넘길 수 없었다. 유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넌 도둑년이야. 그때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유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가 이 방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살짝 비뚤어져 있었다. 그는 유하의 맞은편 의자에 말없이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왜 이곳에? 유하가 간신히 물었다. 태주는 대답 대신 김 관사에게 자신의 식사도 이곳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오늘 서유진이라는 여자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진짜라며 울고불고 매달리는 그 여자의 전화를 그는 차갑게 끊어버렸다. 그는 그 여자가 아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가짜가 더 궁금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나? 그가 무심한 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아주 미세한 기류가 담겨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관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하에게는 그 질문이 취조처럼 들렸다. 그녀는 언니의 협박과 태준의 알 수 없는 시선 사이에서 극도의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가 간신히 쌓아 올린 성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태준의 질문은 텅 빈 다이닝룸의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다. 오늘 무슨 일 있었나? 유아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태준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얇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테이블 아래로 감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낮에 자신에게 걸려왔던 광기 어린 여자의 전화를 떠올렸다. 유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언니의 협박 전화를 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말한단 말인가? 사실
당신의 진짜 신부가 돌아와서 나를 협박하고 있어요 라고? 그는 분명 자신을 가짜이자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며 당장 이 집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는 이미 자신을 손님이라 칭하며 경멸하지 않았던가.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거짓말을 택했다. 태주는 그녀의 대답을 믿지 않았다. 유하의 명백한 동요는 그가 오늘 낮에 받았던 전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였다. 내가 진짜 서유진이에요. 그 여자는 가짜라고요. 당장 날 만나줘요, 태준 씨.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고 경박했다. 그것은 그가 서류상으로만 파악했던 서유진의 이미지와는 일치했지만 프랑스 만찬에서 그를 감탄시켰던 지금 눈앞의 여자와는 너무도 달랐다. 그는 유아의 거짓말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두 자매, 가짜와 진짜.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 그는 더 이상 추측에만 머무를 수 없었다. 이 서유하라는 여자가 자신을 기만한 교활한 사기꾼인지 아니면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사기극의 또 다른 희생양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실장인 최 실장에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서유하와 서유진, 이 두 사람의 과거를 전부 조사해.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결혼식 당일의 모든 행적, 서씨 가문의 현재 재정 상태, 그리고 서유하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최 실장은 태준을 오랫동안 보좌해왔지만 이번처럼 회장의 사생활에 깊숙이 개입하라는 지시는 처음이었다. 그는 이 지시가 TK그룹의 명운이 걸린 해외 MA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대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그는 회장의 눈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 태준의 정보팀은 대한민국 최고였다. 그들이 움직이자 서씨 가문이 애써 수검댕 속에 숨기려 했던 추악한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언니 서유진의 막대한 도박빚과 사치스러운 생활, 그녀의 결혼식 당일 계획된 도주 행각, 그리고 유하가 가족들의 파멸을 막기 위해 어떻게 희생을 강요당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속속 태준의 비밀 책상 위로 올라왔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유하의 대학 성적 증명서와 수석으로 졸업하게 한 그녀의 졸업 논문이었다. 그녀의 전공은 예술 경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토록 찾고 있던 서호 아트센터 익명기획안의 원본 파일이 유하가 저택에 들어올 때 가져온 개인 노트북에서 발견되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퍼즐이 맞춰졌다. 태주는 자신이 쓸모없는 장식품이라 무시하고 손님이라 조롱했던 여자가 사실은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족쇄에 묶여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프랑스 만찬에서 보여준 능력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서재에서 책을 읽던 그녀의 고요한 모습이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짓밟고 숨긴 서씨 가문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동시에 그런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모욕했던 자기 자신에게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유하와 태준이 이 위태로운 진실 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유진은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태준이 자신의 애원 섞인 전화를 차갑게 끊어버리고 동생 유하가 여전히 강태준의 아내 행세를 하는 것에 격분한 그녀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그녀는 태준이 가장 싫어하는 것, 즉 TK그룹의 명예와 안정성에
흠집을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TK그룹의 오랜 라이벌이자 호시탐탐 태준의 자리를 노리고 있던 대형 이씨의 박 회장이었다. 박 회장은 업계에서 태준의 냉혹하고 정확한 경영 방식에 밀려 만년이인자 신세였고 태준에게 여러 번의 모욕을 당해 개인적인 원한까지 품고 있었다. 유진은 바로 그 박 회장에게 접근해 자신이 가진 폭탄을 거래했다. 강태준 회장이 저를 두고 제 동생과 사기 결혼을 했습니다. 유진은 박 회장 앞에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강 회장과 결혼할 뻔했던 진짜 신부이며 동생 유아와 강태준이 자신을 속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는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TK그룹의 차기 임시 주주총회가 곧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주주들이 과연 그런 비도덕적인 강태준 회장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이것은 강태준의 완벽한 얼음 요새를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유진에게 거액의 돈을 TKO. 그는 다가오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 신부 바꿔치기 스캔들을 제대로 터뜨려 태준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그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릴 계획을 세웠다. 박 회장과 유진의 은밀한 접촉은 태준의 정보망에 즉각 포착되었다. 최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회장실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서유진 씨가 박 회장과 접촉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식 건을 주주총회에서 공론화할 모양입니다. 그 소식은 즉각 그룹의 핵심 임원들에게도 퍼져나갔다. 태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박 회장이 이 일을 공론화한다면 TK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그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유럽 MA건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그룹의 원로 임원들이 긴급히 이사회를 소집해 태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스캔들은 막아야 합니다. 원인이 된 그 여자, 서유아 씨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임원들의 말은 간단했다. 유아를 가족과 공모하여 회장을 속인 사기 결혼의 주범으로 몰아 꼬리를 자르고 서씨 가문과의 결혼 자체를 무효로 돌리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TK그룹이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들은 태준에게 그룹을 위해 유아를 희생하라고 노골적으로 종용했다. 태준은 차가운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그룹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속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위기에 처한 유아를 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하며 과거의 강태준다운 결정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 회장과 서유진의 비열한 공격으로부터 유아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녀의 숨겨진 재능, 그녀의 강요된 희생, 그리고 서재에서 책을 읽던 그녀의 고요한 옆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들었다. 최 실장, 임시 주주총회 예정대로 진행해.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박 회장이 원하는 대로 판을 깔아주지. 그가 마음껏 떠들 수 있도록 그는 선택을 내렸다. TK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태준의 회장직 해임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수백 명의 주주와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장례는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태준의 경영 성과는 완벽했지만 사기 결혼 스캔들이라는 오점은 보수적인 주주들과 이사진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기업의 도덕성과 안정성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이들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주총회장 뒷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서유아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녀는 짙은 회색의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태준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유아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두 사람이 단상으로 향하는 동안 장내는 술렁거렸다. 저 여자가 바로 그 서유진의 동생이란 말인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여자를 저 자리에. 모든 시선이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의심을 담아 유하에게 쏟아졌다. 유하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지만 자신을 굳게 잡아주는 태준의 손에 온기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 태준이 의장석에 앉아 회의 시작을 알리려던 찰나 박 회장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섰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교활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의장 강태준 회장. 본 안건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TK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고발할 증인이 있습니다. 박 회장이 손짓하자 문가에 대기하고 있던 서유진이 기다렸다는 듯이 단상 앞으로 뛰쳐나왔다. 유진은 일부러 헝클어진 머리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며 태준과 유하를 손가락질했다. 저 사람들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여러분,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주총 회장은 일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박 회장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보호하는 듯한 위선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이 여성이 바로 강태준 회장과 결혼하기로 했던 서유진 양입니다. 하지만 강 회장과 적이 있는 서유아 씨가 공모하여 결혼식 당일 신부를 바꿔치기 하는 천인공노할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이런 비도덕적인 자가 어떻게 우리 TK그룹을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장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비난이 태준에게 쏟아졌다. 사기꾼은 물러나라. 당장 해명해. 모든 원로 이사들이 태준을 압박하며 그에게 유하를 정리하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이제 태준의 선택만이 남았다. 그가 여기서 유하를 버린다면 그는 피해자가 되어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유하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세게 쥐었다. 그는 분노하는 주주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한번 훑어본 뒤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제압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박 회장 말이 맞습니다. 태준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다. 결혼식 당일 신부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유진과 박 회장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유하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자 태준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하지만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은 내가 저지른 사기극이 아니라 서씨 가문과 적이 있는 서유진 씨가 벌인 사기극의 결과였습니다. 태준은 최 실장에게 눈짓했다. 주총 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즉각 자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유진의 이름으로 된 수십억 원대의 도박빚 내역서, 그녀가 결혼식 당일 애인과 함께 공항으로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그리고 그녀가 부모에게 남긴 가족을 버린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서유진 씨는 결혼의 대가로 TK그룹이 지원하기로 한 자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결혼식 직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태준의 설명에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다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태준은 유진의 발악을 무시하고 스크린에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서호 아트센터 기획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완벽한 기획안이 있습니다. 태준이 유하의 어깨를 감쌌다. 최근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막대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 서호 아트센터 프로젝트의 부활. 그것은 전적으로 이 기획안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안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제 아내 서유아입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유아에게 쏟아졌다. 이번에는 경멸이나 의심이 아닌 순수한 놀라움과 경탄의 시선이었다. 태준이 말을 이었다. 박 회장, 당신은 내가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지요. 하지만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룹에 수백억의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저 여자와 자신의 능력으로 그룹의 가치를 수천억 원어치 끌어올린 이 여자 중에 과연 누가 TK 그룹의 안주인 자격이 있습니까? 그는 유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에 처음으로 따뜻한, 어쩌면 자랑스러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정이 스쳤다. 나는 경영자입니다. 나는 가치에 투자합니다. 서유진 씨는 그 가치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유아 씨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가 유하의 손을 들어 올리며 선언했다. 내가 선택한 아내는, 그리고 TK그룹의 안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유하, 이 사람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반격이었다. 박 회장은 자신의 패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유진은 이성을 잃고 유하에게 달려들었다. 이 도둑년, 네가 다 꾸민 짓이지. 네가 내 기획안을 훔쳤어. 네가.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유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언니의 그림자에 숨던 유약한 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의 뒤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훔쳐?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내가 훔친 게 아니라 언니가 버린 거지. 나를, 부모님을, 그리고 언니의 책임까지. 유하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는 평생 남의 것만 탐냈어.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이룬 성과도 모두 언니의 것으로 포장했지. 하지만 난 더 이상 언니의 대용품도 그림자도 아니야. 그녀는 태준을 한번 바라본 뒤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섰어. 나는 서유하야. 그리고 당신이 버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유하의 당당한 선언은 승리를 확정지었다. 주주들은 오히려 태준의 결단력과 그가 숨겨진 보석을 찾아낸 안목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공격이 오히려 태준의 입지를 굳건하게 만들고 유아라는 강력한 조력자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꼴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잿더미가 된 얼굴로 주총 회장을 빠져나갔고 이성을 잃고 발악하던 유진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단상 위에는 태준과 유하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은 자신의 손에 힘을 주었다. 유하 역시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얼음 요새는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그 요새의 주인이 난생 처음으로 자신과 나란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를 찾아내고 그녀를 위해 기꺼이 성문을 연 것이었다. 임시 주주총회장에서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유아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디뎠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전의 침묵이 얼음장 같은 무관심과 경멸의 무게였다면 지금의 침묵은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함,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차마말로 다 풀지 못한 수만 가지 감정의 소용돌이가 공존하고 있었다. 유하는 자신의 손을 여전히 단단히 잡고 있는 태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늘 단상 위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그 강인하고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전해져 왔다.
태주는 차창 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옆자리의 유하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오늘 주주총회장에서 했던 선언을 되새기고 있었다. 내가 선택한 아내는 서유하. 이 사람 하나뿐이다. 그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었다. 박 회장과 서유진이 만들어낸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깨달은 유일하고도 명백한 진실이었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다. 아니, 그는 이미 그녀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차가 저택의 육중한 철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현관에는 김 관사를 비롯한 모든 사용인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보고받았을 터였다. 그들이 유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더 이상 낯선 손님이나 감시해야 할 가짜에 대한 의욕이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경외심과 진심 어린 존경, 그리고 이 얼음 요새의 진짜 안주인에 대한 복종만이 존재했다. 김 관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두 사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녀가 유아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목소리에는 이전의 무미건조함 대신 미세하지만 분명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유하는 낯선 그 호칭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죄수나 장식품이 아니었다. 태주는 유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유하가 머물던 2층의 동쪽 게스트, 스위트룸이 아닌 정반대편, 오직 그만이 사용하던 서쪽의 주인 침실, 마스터 윙로 향했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그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유하는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사용인들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깨달았다. 저택의 질서가 완벽하게 재편되는 순간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침실을 지나 안쪽에 연결된 개인 서재의 문을 열었다. 3층의 거대한 공용 서재와는 다른 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유아의 손을 놓아주고는 그녀와 마주섰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미안하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유하는 고개를 들었다. 오늘 일 때문이라면. 아니,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오늘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을 대체품이라고 생각했어. 서씨 가문이 내게 던진 성가신 물건쯤으로 취급했지. 당신을 손님이라 부르며 모욕했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는 뒤돌아서서 유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얼음 요새의 군주가 아닌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는 남자의 눈이었다. 프랑스 만찬이 끝난 직후 당신을 조사했어. 당신이 그 익명의 기획안을 작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의 재능을 어떻게 짓밟고 숨겨왔는지를 모두 알게 됐지. 유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속인 교활한 사기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어.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보여준 능력과 그 고요한 강인함에 마음이 흔들렸지. 오늘 주주총회장에서 나는 깨달았어. 나는 그룹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방어한 것이 아니야. 나는 그저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유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한 원망과 연민, 그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잖아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장식품처럼 대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난 당신에게 그저 서유진의 동생일 뿐이었어요. 태준이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아니, 당신은 서유진의 동생이 아니야. 당신은 서유하야.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유일한 사람. 그는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놀랄 만큼 다정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는 잘 몰랐어. 내게 사랑은 사치였고 감정은 약점일 뿐이었으니까.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가 두꺼운 파일 하나를 가져왔다. 서호 아트센터 재단 이사장 서유하. 파일의 표지에 적힌 그녀의 이름을 본 순간 유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주주총회전에 이미 승인받았어. 오 상무를 비롯한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정리됐고 그 자리는 이제 당신 거야.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서유하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펼쳐. 그것이 강태준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제목에 적힌 과한 사랑은 불꽃 같은 고백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해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그녀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며 그녀가 온전히 자신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절대적인 헌신과 지지였다. 그는 TK그룹의 모든 언론 보도자료에서 서유진의 이름을 지우고 서유하로 정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언니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그녀의 존재를 TK의 역사에 공식적으로 새겨 넣었다. 유아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남자의 사랑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정확하며 절대적이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당신 같은 사람이니까. 이 얼음 요새에서 유일하게 얼어붙지 않고 오히려 그 얼음을 녹여버린 사람. 당신이 내 성벽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따뜻함에 무너져 내린 거야. 그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그리고 눈물에 젖은 뺨에 마지막으로 그녀의 입술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결혼식 날의 형식적인 입맞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서로의 영혼을 확인하는 깊고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청운담의 얼음 요새는 그날 밤 드디어 봄을 맞이했다. 몇 달 후 서호 아트센터는 화려하게 개관했다. 유하의 기획안대로 그곳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신진 작가들이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개관식 날 재단 이사장으로 단상에 선유하는 자신감 넘치고 우아한 모습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대체품도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은 행사장 맨 뒤편에서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빛나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얼음 요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자신의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깊은 신뢰와 과한 애정만이 가득했다. 연설이 끝나고 유하가 그를 발견하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어땠어요? 태주는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정리해주며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완벽했어. 내 아내답게.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언니 대신 냉혹한 회장에게 시집왔던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회장의 세상 전부가 되어 있었다.